그래서 제가 저번에 마지막 영상 마지막 쪽에서도 롤스, 노지 요 두 사람이 절차적 정의로 묶인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차적 정의, 즉 절차가 공정하면 그에 따른 결과 또한 공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배적 정의 파트에서 절차적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이론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했는 말이 있었는데 그 다른 애들 물어보니까 거의 안 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롤스의 정의 원칙, 노직의 정의 원칙은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롤스 같은 경우에 롤스 요거 여러분들 작년에 통합사회 때도 한번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롤스랑 노직의 자유주의적 관점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분배적 정의할 때 능력, 업적, 필요, 따른 분배 이거 다 하신 다음에 그때 들었던 부분이 여기였거든. 근데 물론 지금 뭐 기억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롤스 절차, 롤스의 절차 뭐냐라고 하면 롤스의 절차는 정의의 원칙이에요. 먼저 알아두실 건 요 정의의 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모든 사회 제도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소리니까 어떤 사회 제도가 됐든 아니면 법, 규범 이런 것들은 다 정의의 원칙의 근간하에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의의 원칙에서 1원칙과 2원칙 내용이 있는데 자 1원칙의 내용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라 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특히 롤스나 노직 같은 경우는 둘 다 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서 1원칙을 지켜지지 않으면 1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당연히 2원칙이 안 지켜진다라고 하는 소리도 해요. 1원칙이 제일 중요하긴 해. 그러면 여기 자유에 대한 디테일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뭐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뭐 종교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다 자유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린 여기 자유들 간에 위계가 있다고 할까 없다고 할까? 승우 씨 어떻게 할까? 위계가 있을까 없을까? 자유들 간에는? 어. 자유들 간에 위계가 없어요라고 하면 되게 좋은 말처럼 느껴지겠지만 아니야. 위계는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뭔 말이냐? 예를 들어 신체적 정신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부딪히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둘 다 존재해야지. 표현의 자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좋아 나빠라고 했었을 때 나쁜데 좋다고 얘기하거나 좋은데 나쁘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 강요당하면 또 안 된다 이런 소리도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언론 출판의 자유 이쪽이랑 또 연결되는 것처럼. 근데 그래서 내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그냥 욕을 여기서 그냥 막 해왔어.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맨날 뭐 교재가 어디로 넘어갔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그냥 비판이 아니라 그냥 쌍욕을 해버린다고 봐봐. 사람들 다 모여 있는 데서 그냥 대놓고 욕을 해버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명예훼손 이런 걸로도 잡혀가지 않나요? 모욕죄, 명예훼손 이쪽으로 잡혀가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다는 거지. 명예훼손, 자, 표현의 자유는 존재해. 근데 다른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 내가 욕을 먹지 않을, 다른 사람 앞에서 욕 먹지 않을 자유도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인스타라든지 이쪽에다가 막 연예인들 댓글 써가지고 막 악플을 단다던가 그런 거 하면 잡혀가 안 잡혀가? 잡혀가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건 제한이 돼요?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와 충돌했었을 때 뭐를 좀 더 높여준 거야. 신체적 정신적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악플을 달았던 표현의 자유,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했던 그 표현의 자유는 제한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처벌받는다는 거. 그래서 결국 자 여기에서 잡아줄 거 책 하나만 갑시다. 기본적 자유들 간에는 기본적 자유는 제한이 가능하다. 요거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무슨 말이야? 요건 자유 간 위계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유 간 위계가 존재한다. 교재에 없으니까 요건 써놓으라고 디테일은. 자 여튼 이제 이원칙 가겠습니다. 이원칙. 이원칙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차등의 원칙.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
균등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서 이 두 가지를 지켰을 때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켰을 때 뭘 인정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냐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우리가 존재할 텐데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이 원칙들을 지켰을 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대표적으로 돈이 많냐 적냐라고 하는 빈부격차 얘기하지. 그럼 빈부격차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얘 지켜주면 인정할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 원칙에서 차등의 원칙은 뭐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최소 수혜자는 대표적으로 그냥 빈곤층 이거 한번 써놓고 넘어가시면 괜찮아요.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해라. 그러면 요 얘기에서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까 부정적으로 볼까? 복지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겠지, 그치? 왜냐면 우리가 최소 수혜자에게 복지제도를 통해서 먹여 살려주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주면 괜찮아요. 복지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기회균등의 원칙. 여기서 기회라고 하는 것의 뜻 알려드리면요, 요거는 경제적, 경제, 사회, 정치적 위치가,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기회야. 우리 대표적으로 수능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수능 시험에서 점수를 잘 얻으면 그럼 높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시험 점수가 떨어져 버리면 높은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높은 대학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확률의 문제잖아요. 대학교에 들어가야만 무조건 행복한 거 그건 아니겠지만 결국 뭐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기회가 아까 수능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따져봅시다. 수능 시험에서 내가 점수를 잘 맞아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가거나 내가 실력이 안 돼서 점수가 떨어져서 낮은 대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안 좋은 대학교를 가면 이러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그건 인정할 수 있다고. 능력에 따라 가지고 위아래 갈려버리는 건 내가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능 시험 못 봅니다. 라고 해버리면 기회 자체를 부여받지 못하면 능력에 따라서 부여받는 게 아니라 그냥 기회 자체를 못 받아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소리지. 그치? 아니면 또는 여자라고 아니면 남자라고 뭐 여러분들은 수능 시험 못 봐요 라고 해버리면 그것도 안 된다는 소리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수능을 볼 자격을 딱 뭘로만 제한하고 있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었을 때 그때 수능 보는 건 졸업자가 아니잖아. 학교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야. 얘들은 지금부터 학교 안 나와도 졸업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증을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수능을 보러 가시면은 수능은 졸업 예정자로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봤었을 때. 또 검정고시라고 하는 제도는 뭐야? 라고 하면 얘는 보조의 자격을 갖췄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고. 여튼간에 자, 이 기회 자체는 어때야 된다는 거야? 기회는 모두 줘라. 모두 부여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회 자체는 균등하게 부여해야 된다. 이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 정의 원칙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롤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2학기래. 기말고사 관련돼서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 있는 절차적 정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따가 국가원까지 들어갈 거거든. 거기서 시민불복종 관련돼서도 요 내용 나와요. 시민불복종 때도 롤스 정의 원칙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6단원 쪽에 해외 원조 나옵니다. 여기 파트. 여기도 롤스 또 나옵니다. 노직, 롤스, 싱어 이 사람들 계속 나오니까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운 성적 가지고 있다. 뭐 아쉽게도 뭐 등급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기회야. 어차피 지금 여기 있는 분배적 정의 파트, 그 다음에 뒤에 오늘 배울 교정적 정의 파트,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 그리고 사회계약설, 그리고 6단원 쪽 넘어가서 뭐 해외 원조라든지 평화에 대한 얘기라든지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변별력 파트가
최소 저는 5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쏠려 있어요. 이번 기말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한 학교도 있더라고. 문제 이번에 뭐 쉽게 낼 거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쉬워도 내용이 어려워.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변별력 나오고요. 여러분들 여기 기출 문제 있잖아. 여기 자체가 그 중간고사 봤었을 때부터 정말 높을 거야. 여긴 지금도 그러거든. 지금 수능 보고 있는 수능 준비하고 있는 고3들 수업도 다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 생윤 쪽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 여기 아까 방금 말했던 한 4개 정도 있잖아. 그 4개가 오답률 50% 이상 넘어갑니다. 수능에서도. 보통 한 70%, 80% 나오는 문제들도 존재하고요. 여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기회라고 좀 알려드리면서 자 넘어가시면 자 1원칙과 2원칙 요거 2개를 지켜야만 결국 우리가 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정의 원칙은 사회 제도와 법을 만들기 전에 먼저 수립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 정의의 원칙을 먼저 우리가 세우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야 돼. 근데 정의의 원칙은 일반적인 상황.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실적으로 일반적 상황에서 합의하지 못합니다. 뭔 말이냐?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요 1원칙과 2원칙을 모든 사람이 동의해서 사회제도와 법을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원칙 자체를 수립하지가 못해.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물어볼게요. 자 1원칙과 2원칙에 대해서 지금 모두가 자 여러분 이거 찬성하세요라고 하고 물어봤었을 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라고 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상류층이라고 생각해봐봐. 얘들은 어차피 기본적 자유 지들은 있어. 자기들은 있어. 그 다음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줘야 된다. 어차피 나는 빈곤하지 않은데. 그럼 빈곤층한테 복지제도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 돈 뜯어가지고 주는 거야? 위에서 뜯어가지고 밑에 주는 거잖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 비율 자체가 높아지는 누진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러면 상류층 또는 최상층으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이 원칙에 반대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류층 얘들은 인정 안 한다.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 얘들은 이기심에 의해 반대 의견을 낸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아.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야? 우리는 일반적 상황에서 만들 수 없으며 가상적 상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상적 상황인 원초적 입장에서 요 말 들으니까 애들이 좀 많이 알더라고요. 원초적 입장에서 또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 뭐야? 뭐를 쓰고 무지의 베일을 쓰고 요거 하면 기억나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쓰고 나서야 합의할 수가 있다. 요 말이 되겠습니다. 요게 뭔데요? 라고 하면 자, 무지의 베일 원초적 입장 뭔 뜻이야? 라고 했었을 때 자신의 경제, 정치, 사회적 지위를 몰라야 합니다.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모르고 있는 상태. 근데 여기서 멍청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대신 여러분들 이것까지 알아주면 좋아. 시장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어. 즉 돈이 있으면 좋아 나빠? 좋아. 돈이 없으면 나빠. 요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 자,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는 모르는 거지만 단 시장 경제는 이해하고 있다. 시장 경제는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돈이 없는 빈곤층이 되었을 때 굉장히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상적 상황에 놓였었을 때 왜 우리는 여기 정의의 원칙들에 사람들이 합의를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카드가 놓여져 있고 여러분들의 그 카드에는 여러분들의 지위가 설정돼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딱 깠었을 때 뭐 5% 확률 아니면 3% 확률로 빈곤층 최소 수혜자에 걸려. 근데 여기서 그 게임에서 하는 걸로 달리 3% 실패해도 다음번에 뭐 기회가 있고 이런 게 아니야. 100명 중에 무조건 3명에서 5명 정도는 무조건 빈곤층에 들어갈 거야. 근데 거기에 딱 걸렸을 때 먹고 살 수 있게 우리는 1원칙과 2원칙에 동의를 해줄 거냐 말 거냐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한답니다. 이 원칙들에. 왜 동의할까라고 하면 1번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에요.
즉 배려심에 의해서. 2번 내가 걸리면 안 되니까. 2번이죠. 이기심 때문에. 배려심이 있었다면 어차피 일반적 상황에서 됐지. 그치? 요거 수능 문제에서도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이기심에 의해 가상적 상황에서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심에 의해서 동의하게 되었다. 요게 이제 롤스의 절차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직으로 갈게요. 노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또는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자, 한 번 소유권, 즉 뭐 나한테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하든 아니면 처분을 하든 이전, 그러니까 명의 이전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든 아무런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왜냐면 나한테 소유권이 있잖아. 거기에 문제가 없었으면 소유권 그냥 한 번 인정하면 끝이야. 요걸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취득, 두 번째 이전, 그리고 세 번째 조정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이 하겠습니다. 취득과 이전은 뭐 똑같은 말이야. 절차를 잘 지켰다면 여기서 대신 적법한 절차. 법에 의한 적법 절차에 따른 뭐 취득이 됐든 이전이 됐든 여긴 둘 다죠. 취득과 이전은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국가에 의해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국가에 의해서 소유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게 취득과 이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 취득의 원칙은 뭐야? 적법 절차에 따른 취득은 국가가 소유권을 인정해라. 이전의 원칙은 적법 절차에 따른 이전은 국가에 의해서 소유권이 인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적법한 절차, 즉 매장 가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왔어. 그럼 취득. 이전이라고 하는 건 뭐 중고거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교정은 뭐겠어요? 교정.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때. 그래서 교정의 원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취득이나 취득과 이전은 국가에 의해서 역시 교정되어야만 한다. 여기 포인트는 겁니다. 국가에 의해서 소유권이 인정되거나 국가가 교정하거나 근데 딱 뭐만 보면 국가는 절차만 잘 따졌는지 안 따졌는지 보고 교정하거나 인정해주거나 그것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야. 단 국가의 역할은 제한됩니다. 이걸로만 소유권 인정하거나 교정하기만 하면 끝이. 그러니까 즉 여기서 얘기할 때 국가의 역할 자체를 굉장히 최소 국가의 형태로 잡고 있다는 거지. 그 앞에 있었던 롤스 같은 경우는 정의 원칙을 수립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법과 제도를 맞추고 그리고 그 법과 제도가 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다 감시해야 돼. 그러니까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던 롤스에 비해서 노직은 한 번 소유권 인정하고 그랬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 해버리니까 최소 국가 형태. 물론 국가는 필요하지만 이런 걸로 비교될 수도 있어요. 이따가 공통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튼 노직의 이제 소유권으로서의 정의 이쪽 얘기해서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거 있어. 선배들도 많이 틀렸던 게 뭐냐면은 자,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적법 절차에 따른 뭐 이전은 모두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요거 맞을까 틀릴까? 또 한번 말해보실게요. 어때 윤지야? 맞아 틀려? 아닌 것 같아? 지우는 어떤 거야? 맞고? 승훈 안 돼? 표현 안 되고 지훈 안 돼? 왜 안 되는지는 모르죠.
알아? 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전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취득 상황이나 이전 상황 모두를 봐줘야 돼. 그리고 과정 자체 우리가 이전을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 같은 걸 내가 산다 했었을 때 중고 거래로 한 10만 원짜리로 올라왔어. 근데 알고 보니 10만 원짜리 올라온 게 원래 현금가로 살려면은 한 50만 원, 1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자전거가 10만 원에 올라온 거야. 뭐 물론 그냥 중고니까 싸게 올라왔네라고 할 수 있지만 거의 새 거에 가까운 거였어. 알고 보니까 훔쳤던 작물인 거지. 근데 그 작물 거래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결국 그 교정돼. 그러니까 국가가 그 작물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고 근데 내가 줬던 10만 원 다시 받아도 되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요거 낚시 조심하라고. 취득만 적어놓고 이전만 적어놔 버리면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요 행위 자체는 우리가 과거에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를 다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지. 그러면 역사적인 행위를 봐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맞죠? 그래서 여기서 자 취득과 이전과 교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분배 정의가 되냐라고 할 때 역사적 분배 원칙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이거 교재에 없으니까 써놓으셔야 돼요. 역사적이어야 되고 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다 똑같이 분배를 해줘야 돼? 아니면 상황마다 다 다른 형태의 분배가 따라오는 거야? 다 다르겠죠. 그치? 그러니까 계약 자체도 다 다를 거고 우리가 뭐 아파트 같은 거를 구매한다 했었을 때 아파트 시세가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지잖아. 그치? 3억이 평균 시세라고 하는 거는 누구는 3억 천에 팔았고 누구는 3억 2억 9천에 팔았고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똑같은 분배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뭐냐? 비정형적인 분배 원리를 따른다. 역사적이고 비정형적. 이거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비역사적이며 정형적인 분배 원리 이런 식으로 바꿔버릴 때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역사적이고 비정형적 분배 원리를 따른다. 요거까지 하시면 대부분 맞출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디테일한 건 나중에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 한번 보면서 한번 풀어보시게요. 자 그럼 마지막 이제 공통점 가겠습니다. 둘의 공통점. 롤스랑 로직의 공통점 가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있었던 우리 무슨 정의라고? 절차적 정의. 그래서 절차가 공정하면 그에 따른 결과 또한 공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까지 인정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절차적 정의에 따라서 우리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얘들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인정할 수 있어. 뭐를 잘 따랐었을 때? 각자의 원칙을 따랐을 때. 롤스의 정의의 원칙, 노직은 소유권으로서의 원칙. 요거 지켰을 때.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둘 다 자유주의예요. 근데 자, 롤스는 이렇게도 얘기해. 평화주의적 자유주의.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 얘기를 하면은 개인과 사회 중에 뭐가 더 중요해라고 하면 개인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여기 롤스 같은 경우는 사회의 역할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에 대한 분배 인정합니다. 즉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세금 많이 내고 이런 것들 그래서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정하고 있다고요. 나중에 롤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해외 원조 쪽 넘어갔을 때 우리 그러잖아.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봉사활동을 하든 뭐 헌혈이라든 이런 좋은 활동을 하는 걸 자,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근데 안 했다고 해가지고 욕하니? 벌금 받고 이런 거 아니지. 왜? 그건 자선적인 행위지 의무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윤리적인 의무라고 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요건 인정. 분배 인정. 자, 근데 노직 같은 경우는 자유 지상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지상주의로서 무조건 개인과 사회 중에서 개인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소유권을 인정했다면 국가가 참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앞에서 했었죠. 그런 얘기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국가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국가의 필요성은 둘 다 인정하고 있다. 단 여기서 노직은 무슨 국가? 최소 국가. 여기 노직의 최소 국가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노직은 최소 국가. 그리고 롤스 같은 경우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요런 얘기.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어떤 얘기에서 나오냐면 기출문제 중에 최근에 그게 있었습니다. 세 명을 비교하는 알고리즘 문제가 있었어. 여러분들 이제 갑, 을, 병 이쪽 관련해 가지고 갑 떼어내고 을 떼어내고 병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듯. 그래서 이제 갑은 맞다 하고 을과 병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떼어내는 알고리즘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서 누가 나왔냐? 여러분 나중에 국가관 쪽 들어가서 보실 거지만 마르크스가 나옵니다. 자, 마르크스 국가관에서 우리 공산주의 얘기할 건데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국가 자체가 없어요. 정부가 없어. 뭐가 있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를 얘기해. 왜냐면 사회주의 정부가 있는 거지.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갈 땐 권력을 스스로 포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약간 팁을 드리면 그 중국이나 북한은 공산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정부예요. 공산주의는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없어져야 되거든. 그거는 국가관 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자, 마지막 네 번째. 우연적 요소 또는 가정 배경. 이거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천부적 재능. 우리가 유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이 뛰어나 또는 집안이 부자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득을 봤어.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몇백억짜리 건물을 물려주었다. 그랬을 때 그걸 통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거. 자, 그래서 건물을 물려받아 가지고 월세가 이제 나한테 들어와. 라고 해버리면 그거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롤스와 노직은 인정해요. 자, 우연적 요소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이득 보는 거 인정한다. 요렇게. 우연적 요소와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이득을 인정한다. 대신 여기서 조건부 인정이 누굴까요? 인정할 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은 해줘. 누구야? 롤스. 그럼 롤스의 무엇의 원칙은 따라라. 차등의 원칙은 따라서 세금 내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건물 같은 거 물려받으면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나한테 물려주면 양도소득세를 내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내면은 돌아가셨을 때 받으면 유산 관련해서 상속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이재용 지금 현 회장이 받았었을 때 그때 상속세를 뭐 몇십이 조인가 몇 조인가 막 그거 납부했다는 거 막 그런 것들. 여튼 자 조건부 인정은 롤스. 근데 아까 노직은 뭐라 했어? 소유권 한 번 인정했으면 그걸로 끝이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미 소유권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너희들 세금 뜯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부모님이 그걸 처분을 하든 아니면 나한테 주든 아니면 거기다 불질러 버리든 국가가 뭔 상관이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결국 노직은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요게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이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자 롤스 노직의 각각의 이제 정의 원칙과 그다음에 그들의 공통점 요거까지 해가지고 특징들 외우고 계셔야 여 문제들은 대표적으로 또 알고리즘 문제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 알고리즘 갑, 을 누군지 롤스인지 노직인지 비교하는 거에다가 또는 마르크스까지 해서 3명 비교하는 건 되게 독특한 문제였고 2명 기본적인 비교해서 알고리즘 문제 찾아가는 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고요. 여러분들 내신 문제에서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얘들이 뭐 서술형으로 빠지든 단답형으로 빠지든 그렇지만 않으면 그래서 요 문제 난이도 굉장히 높아요. 이 문제는 지금 수능 문제에서도 거의 오답률 70% 80%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 유형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좀 빡세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 좀 지우고 그다음에 교정적 정의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쉴게요. 다음 파트는 이제 교정적 정의입니다.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통합사회에서 또 되게 자세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었을 때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그리고 교환적 정의 이쪽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교정적 정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교정적 정의를 가해자한테는 처벌을 주고 그 다음에 피해자한테는 보상을 줘서 원래대로 되돌려야 된다. 이거는 뭐 저번 주에 했었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 자, 교정적 정의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처벌에 관한 이론 두 가지입니다. 처벌에 관한 이론. 응보주의랑 공리주의 보실 거예요. 공리주의는 뭐 배웠으니까 가볍게 하실 수 있는데 응보주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처음 듣는 친구들 좀 있을 겁니다. 작년에 뭐 통합사회 때도 있긴 했는데 요것 부분 안 하고 넘어간 학교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응보주의 말 그대로 우리 인과 응보 이쪽에서 응보 마땅히 보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응보 마땅히 당연히 보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건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뭐냐? 범죄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처벌 목적. 처벌 목적. 그냥 단순하게 처벌 그 자체입니다. 목적이 없어요. 왜? 그냥 범죄 저질렀으면 우리 처벌하기로 돼 있잖아.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응보주의 같은 경우는 처벌 그 자체가 처벌의 목적이며 우리는 처벌에 대한 수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라고 하면은 딱 정해져 있는 대로 처벌하는 것 뿐이며 그 다음에 뭐 A라고 하는 범죄는 A, B라고 하는 범죄는 B를, C라고 하는 범죄는 C를. 즉 우리가 뭐 폭행, 절도, 뭐 그 다음에 뭐 살인 이런 범죄가 있다고 했었을 때 폭행죄를 했는데 절도죄보다 더 낮은 형량을 줘버리거나 아니면은 살인을 저질렀는데 절도죄밖에 안 되는 형량을 주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형량, 처벌의 수위라고 하는 거는 법에다가 정해진 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도를 저질렀는데 살인에 해당하는 만큼 뭐 처벌받는다든지 이러면 부정의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보주의에 자 무슨 뜻이다? 당연히 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냥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요거 세 가지로 좀 비교하고 갈게요. 이유, 목적, 수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이론인 공리주의 쪽 우리 1단원부터 계속 얘기했었을 때 공리의 원리가 뭔 뜻이야? 자 여기 공리의 원리 무슨 뜻이에요? 공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공리의 원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아 처벌 왜 하냐 처벌의 이유 뭐가 높아져? 행복이 높아지겠지 근데 우린 그 얘기를 해야 돼 범죄자를 처벌하는 건자 범죄자를 처벌하는 건 요건 처벌 자체는 고통일 거 아니야 그치? 뭐 범죄자한테 벌금을 부과하든 아니면 징역살이를 하든 아니면 사형을 시키든 이건 고통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고통이 올라가면 그거 행복도가 올라간다 했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공리주의에서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공리라고 하는 뜻은 다수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만의 고통, 개인만의 쾌락 이게 아니라 다수의 쾌락과 고통을 신경 써야 되는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자 범죄자한테 고통이 올라가죠. 근데 대신 처벌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범죄자의 고통은 없겠지만 범죄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고통은 계속 올라가 버리겠지. 그러니까 즉 처벌을 했었을 때 범죄자의 고통이 올라가지만 다른 사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일반 사람들의 고통이 줄어들게 된다. 요게 이제 범죄자를 처벌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관련해 가지고 범죄 처벌의 이유는 범죄자에게 고통이 따라오긴 하겠지만 다수에게 고통이 줄어들기 때문에 행복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요런 얘기가 돼요. 자, 공리주의에서 그럼 처벌의 수위는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의 고통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고통이 떨어지는 것보다 고통이 작으면 즉 범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사기죄를 통해 가지고 2억 정도의 사기를 쳤는데 벌금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저도 사기 치러 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어? 범죄 수익에 대해서 다 환수를 한 다음에 벌금을 때리잖아. 아니면 뭐 징역을 매기잖아. 근데 약간 딴 얘기긴 한데 그 저희 아버지께서 저 중학교 3학년 때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15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때 사기를 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한 20억 정도 가량의 사기를 당했거든. 근데 심지어 그 20억이 우리 집안만의 돈이면 그나마 우리 집안만 망한 거 좋은데 아빠가 그때 그 다른 사람들 돈까지 끌어다 쓴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 범죄자들이 잡혔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민사 통해가지고 뜯어내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건 아시나요? 어 처벌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썼대. 민사재판을 가는데 어차피 없는데 뭐 배째세요 라고 해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못 받았어. 그러니까 약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아직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기 얘기할 때마다 좀 드는 생각인데 그때부터 집안의 가세가 좀 기울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범죄 수위는 어때야 된다? 범죄로 인한 이득보다 범죄로 인한 이득보다 처벌이 더 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일반인들의 줄어드는 고통보다 범죄자에게 처벌이 더 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겠습니다. 누가 얘기한 거냐면 벤담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 처벌의 목적을 조금 나중에 얘기한 건데 처벌의 목적 왜 해야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구성원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여기서 자 처벌을 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다가 공리주의는 처벌의 목적에 하나의 특수한 게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요. 처벌을 하게 되면 그럼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뭐냐면 본보기로 살인자에 대해서 사형이 처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 뭐 좀 안 좋은 말이긴 하겠지만 살인을 일으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걸려서 죽었다는 말이 보여지면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범죄 예방의 효과도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 공리주의. 근데 아까 응보주의라고 하는 거 그거 없습니다. 수단적 가치로 쓰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 요거 응보주의 자체의 대표 사상가 칸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칸트 하면 인간을 수단으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뭐만 하면 돼? 우린 정해져 있는 대로 처벌만 하면 돼. 요걸로만 끝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처벌에 관한 이론, 교정적 정의에서 나오는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요겁니다. 요거는 근데 응보주의, 공리주의는 단답형 조심하십시오. 근데 응보주의, 공리주의 그리고 하나 더 보실 게 이제 사회계약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상가들이 각각 나오게 되면서요. 뭐 물론 두 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자 사상가들 관련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 거냐?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상가와 그다음 반대하는 사상가들 이렇게 나눠지고요. 여기가 또 변별력 문제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칸트, 베카리아 이런 사람들 작년에 들어보셨을 건데 근데 그때는 되게 간단한 내용으로만 축약되어 있어. 여기에서 뭐 왜 처벌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심각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칸트 정도는 제대로 나오긴 하는데 첫 번째 칸트 갈게요. 자, 칸트 여기서 이미 배운 것처럼 응보주의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볼 거야. 원래 우리가 칸트는 언제 배웠어? 1단원에 무슨 론 사상가로 배웠죠? 또 자연과 윤리, 자연과 인간 이쪽에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 이쪽 관련돼 가지고 뭐라고 했었어? 칸트는 무슨 론? 의무론.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칸트가 왜 사형에 찬성하는가를 말하셔야 돼. 칸트는 사형 찬성입니다. 여기 배웠던 응보주의부터 갈게요. 응보주의. 응보주의 관점에서 왜 살인자에게 사형을 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사형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형으로 처벌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즉 사형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외의 다른 처벌이 오히려 부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뭐 징역형을 살게 한다든지 벌금형을 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응보주의에 따르면 살인은 사형으로 처해지기로 했어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이외의 처벌은 오히려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
처벌은 부정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의무론 쪽으로 얘기할게요. 오랜만에 의무론 나왔으니까 복습 들어가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고 뭘 가지고 있어요? 이성.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무슨 가치로 대우한다? 본래적 가치로 대우한다. 여기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이번 시험법에 너희는 들어가지 않니? 아, 거기 빠지고 주로 넘었는데? 안타깝네. 아무튼 의무론 쪽 얘기 들어갔었을 때, 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래적 가치로 대우해야 된다. 인간은 왜 중요해? 인간이어서 중요해. 이걸로 끝나잖아. 그럼 본래적 가치의 반대말이 뭐였어? 수단적 가치죠. 그치? 자, 그럼 이 의무론에 따르면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는 뭐야? 라고 하면 인간을 뭘로 이용한 거야? 무슨적 가치? 수단적 가치.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한 거예요. 자, 그냥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자,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한 건데 살인자도 어떠냐라고 하면 살인자 또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살인자도 인간이다. 그럼 걔도 이성을 가지고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을 수단으로 썼고 그리고 얘들은 돌아오지도 않잖아. 즉 뭐 절도를 했든 폭행을 했든 결국 피해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해가지고 아니면 처벌을 보상을 하든 돌려줄 수 있잖아. 근데 살인이라고 하는 죄는 좀 특수합니다. 피해자가 죽어요. 그치? 그러니까 피해자가 돌아올 수가 없어. 그래서 얘도 인간이니까 얘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떠냐? 살인자의 고통받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야. 살인자가 고통받고 있다. 살인자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도와주는 방법이 뭐야? 고통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정의다. 그래서 해방시켜줘야 한다. 뭘 통해서요? 사형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이걸 빼먹었네. 사형을 통해 고통에서 해방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칸트의 교정적 정의, 살인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 두 가지로 설명해봐 하면 응보주의적 관점, 살인자에 대한 처벌은 사형으로 정해져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무론적 관점,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자의 인격 또한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에서 해결해줘야 된다, 해방시켜줘야 된다. 뭐를 통해요? 사형을 통해.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루소 갈게요. 여러분들 사회계약서를 안 하고 넘어오셨기 때문에 뭐 루소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보실 텐데 물론 사회문화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회계약서 얘기도 같이 해줬는데요. 요거 한 번만 얘기하고 갈게요. 사회계약설. 어차피 우리 다음 주에 요거 사회계약설 관련해서 국가관은 빡세게 하고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회계약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는 자, 국가 이후의 상태, 국가와 법이 만들어진 이후의 상태가 되는 건데 요거의 반대말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자연 상태. 그리고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건 국가, 법은 당연히 없는 상태겠지. 사람들만의 모임인 상태겠죠. 그럼 이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재산 아니면 자유,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 재산, 자유는 소유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유권은 중요했어 안 중요했어 하면 중요하지. 그때도 지금도 다 중요해. 근데 문제는 뭐냐?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힘의 논리든 아니면 평화 상태에 있었던 뭐 루소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가 최상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유 자체가 깨져버린단 말이야.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연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 상태에서 사회 상태를 만든 건 이성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를 느끼지. 필요에 의한 합의로 국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국가가 창설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그럼 그 얘기는 결국 개인과 사회 중에서 개인이 먼저고 사회가 개인들의 필요에 만들어진 부산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사회의 목적은 뭘까? 자연 상태에서 지켜지지 못했던 무슨 권을 보호한다? 소유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특히 루소 같은 경우는
요거 어차피 사회계약서에서 얘기할 거지만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법은 일반 의지의 표상이다 이런 말도 되지만 시민 스스로가 입법자가 되어서 모두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묵적인 합의는 직접적인 합의는 모두 다 합의를 통해 가지고 법을 만들었어. 그럼 그 관련돼 있는 법이 뭐야? 살인자에 대해서 처벌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참고로 살인자에 대해서 무조건 사형은 아닙니다. 얘는 루소 같은 경우는 사형 찬성 입장이지만 단 추방도 가능하긴 합니다.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우리도 쟤를 죽여버리면 무조건 사형이야? 그건 아니에요. 추방되긴 합니다. 9개월. 근데 정당방위는 무죄 아닌가요? 라고 할 때 이때 루소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추방시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튼 자 사형은 찬성한다. 근데 뭐도 있다? 추방이라고 하는 처벌도 동시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 루소 같은 경우는 사회계약론에 의해서 사회계약론에 의해서 찬성 측의 입장이 되는 거야. 자 사회계약 누가 맺었어? 우리들이 다 같이 맺었어. 그치? 사회계약은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잖아. 그래서 거기서 국가의 창설 목적, 국가의 목적이 뭐다? 소유권 보호야. 근데 우리가 국가를 보호하기, 자, 국가의 목적은 소유권을 보호하는 데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내 목숨, 내 생명, 내 재산, 내 자유를 뺏기기가 싫으니까 생명을 해친 자, 살인자는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법은요. 법 자체는 시민들이 옳게 만드는 그런 즉 선의지라고 비슷한 내용인데 일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 의지를 담은 모두의 합의예요. 자, 여기서 일반 의지는 다음 시간에도 할 건데 그 자체로 선한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의지를 담고 있는 모두의 합의야. 이 법의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근데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는 계약에 어긋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무슨 권을 해친다? 소유권을 해친다. 생명, 재산, 자유, 소유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했으니까.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를 용납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만약 이제 사형 아니면 추방 이런 처벌을 하지 않을 때 사형 등의 오히려 처벌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우리는 사회 자체가 어차피 개인들이 만든 거잖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가 깨집니다. 사회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 처벌을 하지 않았을 때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되냐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시민의 적이다. 또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공공의 적이다. 요거 관련해가지고 영화 이름도 있습니다. 공공의 적 해가지고. 여튼 시민의 적, 공공의 적으로서 살인자를 처벌해야 한다. 처벌하지 않으면 또는 처벌 수위가 낮으면 어떻게 돼? 그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다. 요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사회계약서 입장에서 찬성하는 입장이 루소. 그리고 마지막 베카리아입니다. 베카리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학설 나와야 됩니다. 공리주의랑 사회계약서. 사회계약서를 아까 설명했으니까 같이 하고 갈게요. 근데 여기 베카리아 입장 같은 경우 작년에 기억나는 사람은 알겠지만 얘는 사형 반대예요. 사회계약설과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입장이랑 그리고 공리주의 입장에서 둘 다 반대 논거를 펼쳐. 똑같은 사회계약설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게 존재하냐면 이게 존재해. 이 문제 유형은 이거야. 세 사람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갑, 을, 병. 어차피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뭐 칸트, 루소, 베카리아 뭐 이런 거겠지.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대비할 때 이런 문제 유형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요거 뭐야?
서로에게 비판하는 방향이야. 거기서 자, 을과 병이 예를 들어 루소, 그다음 베카리아라고 할 때 베카리아가 루소 보고 얘는 사회계약서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간과하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얘도 사회계약서리고 쟤도 사회계약서야. 그렇죠? 우리가 이거 안 되잖아요. 비판을 하려면 뭐 해야 돼? 나는 해야 돼. 쟤는 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 보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두 번씩 생각해야 돼. 선지마다. 얘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고 있어야 되고 쟤는 안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비판이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시에 수업인데 자 7시 10분에 내가 도착했어. 지각해가지고. 근데 7시 15분에 애들이 도착했어. 한 애가 도착했어. 그럼 내가 지각한 애한테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앞으로 지각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나도 지각했는데 어떻게 비판해? 나도 안 하고 쟤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그치? 그러니까 나는 하고 있고 쟤는 안 하고 있어야 비판이 가능하다.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튼 사회계약설 입장에서 왜 반대하냐라고 하면요. 나한테 있는 걸 계약을 통해 넘겨줄 수 있잖아. 그래, 예를 들어서 자취방 계약을 한다 해보세요. 제가 자, 방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 방에 월세 얻을 사람을 구하고 있어. 그럼 이제 그 건물 방을 가지고 계약을 맺겠지. 그치? 여러분들이 방을 구한다면 자,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돈을 얼마씩 나한테 줘야 되고 나는 그 방을 제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월세방이 없는데 내 방이 없는데 계약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들도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 이런 것들을 안 챙기고 계약을 할 수 있어? 없지. 나한테 있는 걸 넘겨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명 박탈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없지. 자, 생명 박탈권 자체.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생명 박탈권은 없어. 우리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박탈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 요건 가지고 있지 않은 권리예요. 근데 나한테 있지도 않은 생명 박탈권을 국가한테 넘겨줄 수 있을까? 있어 없어? 승우야? 없지. 그러니까 국가가 처벌해가지고 사형을 처한다? 내가 넘겨준 적이 없는데 무슨 사형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생명 박탈권을 넘겨줄 수도 없고 그걸 가질 수도 없다. 국가가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은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게 사회계약설에서 사용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리주의로 갈게요. 자, 다시 한번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었지. 그치? 그러면 사형이라고 하는 거에 자, 이 처벌에 우리 목적 아까 전에 저기 했었잖아.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이 주어지지만 근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어떻게 돼? 범죄자와 같이 안 살게 되면서 고통이 줄어들게 되지. 그러니까 행복도가 올라갈 거야. 근데 하나가 더 있다고요. 공리주의의 처벌 목적은 뭐가 있을까? 지우 씨 뭐가 있어요? 범죄자 딱 처벌하면 어떻게 돼? 어?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안 저질러. 그러니까 뭐에 효과가 있다?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범죄 예방의 효과를 살펴보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범죄 예방 효과 보겠습니다. 자, 사형제도에는 그럼 반대하고 있으니까 사형에는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다 없다? 근데 여기서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있어요. 아니 당연하지.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지고 있는데 가장 심한 형벌이잖아. 이것보다 심한 형벌은 없으니까. 그럼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의 효과 당연히 존재합니다. 심지어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강력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형 집행을 했었을 때 그때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어. 그럼 다음 세대는 없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때 97년인가 98년인가를 제외하고 그때를 마지막으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 판결 받으면 그 사람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 사람 그냥 깜빡해서 계속 평생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러면 사실상 사형은 무기징역,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란 말이야. 근데 자, 여러분 97년도, 96년도 이때는
사형에 처해진 사람들이 있겠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누군지? 나도 몰라. 나 그때 태어났거든. 근데 너 누구 사형당했는지 몰라.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연쇄살인범 뭐 예를 들어 뭐 강호순이라든가 유영철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깜빵에 살고 있대. 그리고 그 소식을 여러분들이 접했었을 때 지금 살아있으니까 접할 수 있잖아. 몇십 년간 깜빵에 갇혀 있는 연쇄살인범 그리고 사형수 이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기억에 훨씬 더 강력한 인상은 아니더라도 자 무기징역이라고 일단 쓰겠습니다만 얘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종신노역형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종신노역형. 강력한 인상을 주지만 사형은 뭐냐? 일시적인 인상밖에 못 준다. 그에 비해서 강력하진 않지. 사형이라고 하는 거에 비해선. 사형보다는 낮아. 사형보다는 여기 무기징역 자체가 인상 자체는 좀 낮지만 약하지만 근데 뭘 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인상을 줄 수 있지. 여기서 지속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공리주의에서 처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 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거 기본적인 내용 이해하시고요. 이 사람들 얘기할 때 관련된 사료들이 있어. 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인간은 수단으로 쓰면 안 되니까 범죄자 인격을 고통받고 있는 인격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 루소 같은 경우는 공공의 적으로서 처벌해야 된다. 그 다음 베카리아 같은 경우는 사형이란 국가가 한 명한테 내리는 전쟁 선포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각자 대표되는 사료가 있습니다. 그거 이따 쉬는 시간에 바로 교재 한번 점검하면서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진도 빼는 건 안 하고 이제 교재에다가 있는 사료들 보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OX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 거고 일단 잠깐 쉬었다가 요거 지금 여러분 쉬면서 그 내용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사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고 있는 애들한테 말하려고 지금 이거 한 거고 아무튼 지금 쉬세요. 그리고